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해온에서 김민주는 자신의 5살 아들 태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들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번 식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재력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혼자서 식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음식을 받아먹는 것조차 거부했다. 태우야, 한 입만 먹어볼래?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태우는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접시를 밀어냈다.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중 하나인 민준그룹의 CEO였지만 자신의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한 젊은 여성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약 25세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종업원이 테이블에 다가와 태우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태우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태우야. 내 이름은 수연이야. 오늘 기분이 어때?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낯선 종업원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우가 실제로 수연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다. 제안에 압도되어. 김 사장님, 저는 이 일에 공식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갑자기 압박감을 느끼며.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자격증도 없어요. 당신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동생과의 실질적인 경험까지요. 학위는 나중에 얻으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이미 보여준 능력입니다. 정식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일지 모르겠어요. 수연이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마침내 대학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설렘을 느끼면서도 민주는 그녀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거절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답게. 당신의 윤리적 우려는 존경할 만합니다. 이수연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태우를 돌보는 전문가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적인 역할이죠. 그와 세상 사이에, 그리고 당연히 그와 아버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수연을 놀라게 한 취약함으로 말해졌다. 잠시 동안 강력한 사업가는 단지 자신의 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로 드러났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태우를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몇 분 동안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알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사실 태우의 작업 치료 세션이 지금쯤 끝났을 거예요. 그의 간식 시간에 함께 하시겠어요? 보통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을 따라 서재를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장식 세부 사항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더 젊은 모습의 민준이 갈색 머리에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 옆에 서 있었는데 아마도 지연인 듯했다. 아기 태우의 사진들과 민준이 우아한 노부인과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로 보였다. 그들은 태우의 필요에 맞게 명확히 적응된 넓고 환기가 잘 되는 방에 도착했다. 방에는 부드러운 조명, 벽면의 다양한 질감, 아이 크기에 맞는 가구 등 다양한 감각 자원이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치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태우는 구석에 앉아서 명백히 태블릿에 열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선생님. 민준이 인사했다. 오늘 세션은 어땠나요? 꽤 생산적이었어요, 김 사장님. 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근육 조정에 집중했고
태우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어요. 치료사는 수연을 알아차리고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분은 이수연 씨입니다. 민준이 소개했다. 태우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돕기 위한 상담사로 오셨어요. 주영은 전문적인 미소로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원팀에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항상 좋은 일이죠.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반대를 암시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우의 간식이 평소처럼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어요. 치료사는 빠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고 민준, 수연, 태우만 남겨두었다. 소녀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었다. 태우는 보통 교육용 게임에 몰두합니다. 민준이 조용히 설명했다. 그 활동에서 벗어나 식사하게 하는 것은 어렵죠. 수연은 잠시 소년을 관찰했다. 약간 웨이브가 있는 갈색 머리, 표현력 있는 눈, 섬세한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을 많이 닮았다. 그는 연한 파란색 티셔츠와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그녀가 민준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쎄.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경고했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태우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즉시 말을 걸지 않고 단지 그가 태블릿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모양과 색깔을 연결하는 게임이었다. 정말 잘하네요. 그녀가 몇 분 후에 부드럽게 말했다. 그를 직접 쳐다보지 않으면서. 내 동생도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고 이는 그가 들었다는 신호였다. 수연은 게임에 대해 계속 가볍게 이야기했고 대답이나 눈맞춤을 요구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소년이 때때로 그녀에게 눈길을 훔쳐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거의 간식 시간이에요, 태우야. 그녀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근 케이크가 있나요? 내 동생 필립은 당근 케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위에 초콜릿이 있는 거요. 놀랍게도 태우는 잠시 올려다보았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오래 지속되는 눈맞춤을 강요하지 않았다. 동생이 어렸을 때 우리는 식사를 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녀가 대화하는 듯한 톤으로 계속했다. 그는 끝까지 다 먹는다면 음식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 그가 상황을 통제한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천천히 수연은 일어나 간식이 준비된 테이블로 걸어갔다. 당근 케이크, 작은 조각으로 자른 과일들, 그리고 주스 한 잔이 있었다. 와, 맞췄네. 정말로 당근 케이크네요. 그녀가 부드러운 열정으로 말했다. 태우야, 케이크부터 시작할래요? 아니면 과일부터? 민준의 놀라움 속에서 태우는 일어나서 태블릿을 내려놓고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는 수연 옆에 서서 케이크를 가리켰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녀가 말하며 그를 위해 의자를 당겼다. 그럼 케이크부터 시작해볼까요? 태우는 앉았고 수연이 그의 무릎에 냅킨을 놓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가 포크로 케이크 조각을 건네자 그는 받아들였지만 곧 그녀의 손에서 포크를 가져가 스스로 먹기를 선호했다. 민주는 경의와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보통 태우의 식사는 지치는 싸움이었고 많은 거부가 있었으며 종종 거의 또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끝나곤 했다. 이제 막 만난 사람과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아들을 보는 것은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아주 잘했어요, 태우. 그가 케이크를 다 먹었을 때 수연이 칭찬했다. 이제 과일 차례예요. 뭐부터 먹고 싶어요? 소녀는 멜론 조각을 가리키고 다시 한번 스스로 먹었다. 간식을 다 먹었을 때 태우는 더 놀랍게도 스스로 컵을 들어 흘리지 않고 주스를 마셨는데 이는 보통 도움 없이는 거부하던 일이었다. 잘했어요, 태우. 수연이 말했다. 칭찬을 과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톤을 유지하며. 모든 걸 잘 먹었네요. 소녀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돌아갔지만 그 전에 수연에게 빠른 시선을 던졌다.
차폐가 있는 아이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수준의 인정을 나타냈다. 민주는 감사와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으로 수연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질문을 끝내지 못했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 수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저 그의 페이스를 존중했을 뿐이에요.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전문가 팀이 수년간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 왔어요. 민준이 여전히 감명받아 말했다. 당신에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수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아마도 제가 그를 진단이나 증상의 집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저에게 태우는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아이일 뿐이에요. 제 일은 그의 인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수연 씨, 제 제안을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몇 달간의 집중 치료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15분 만에 해냈습니다. 수연은 간식 후 편안하고 이완된 모습을 보이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김 사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제 삶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망설이게 만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연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설명했다. 책임감의 문제예요. 태우는 그의 삶에 일관성이 필요해요. 나중에 깨질 수 있고 이익보다 해를 더 끼칠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를 잃고 동생과 떨어져야 했던 트라우마적인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세웠다. 특히 취약한 아이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이 일한다는 것은 다시 고통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민준이 말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장 가능성과 함께요.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파트너십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수연은 제안을 고려했다. 임시 계약은 더 관리하기 쉽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한 가지 조건과 함께요.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잠재적 직원으로부터 조건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인가요? 제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원합니다. 심지어 현재 팀과 의견이 다를 때도요. 수연이 자신감 있게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배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싶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 젊은 여성은 용기가 있었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해 보입니다. 그가 동의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그 순간 어느 한쪽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두 사람의 삶을 바꿀 협정을 맺었다. 계약 성립입니다. 김 사장님.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정정했다. 태우의 복지를 위해 함께 일할 거라면 격식은 버려도 됩니다. 그 순간 둘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영희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연의 도착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김영애 여사, 민준 가문의 가모에게는 더욱 그랬다. 영애 여사는 손자에 대해 극도로 보호적이었고 낯선 사람들을 의심했다. 민준과 수연이 계약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 수연이 룸메이트와 공유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의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뒤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전화였다. 그 비밀들은 그녀가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휴대폰 화면은 이름이 깜빡였다. 오진성 박사, 성심병원. 2주가 지나면서 수연은 민준의 저택에서 일하는데 점차 적응해갔다. 적응은 점진적이었다. 태우의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만 방문했다. 진전은 작지만 유의미했다. 소녀는 이제 그녀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를 인식했고 때로는 미소까지 짓곤 했다. 식사 시간은 덜 긴장된 순간이 되었고 태우는 수연이 제안하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생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가 적응시킨 간단한 게임들과 감각 훈련들이었다. 그 목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민준과 함께 태우를 담당하는 다분야 팀과의 주간 회의에 참여하여 접근법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우성 운전기사는 이미 관례가 되었듯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수연의 물류와 정시 도착을 보장하기 위해 차를 보내는 것을 고집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 씨. 정우성이 그의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다.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수연이 차에 올라타며 고백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거든요. 다음 학기에 대학 복학을 위한 전형을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그거 정말 좋네요.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대답했다. 민준 사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는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거든요. 이동하는 동안 수연은 회의를 위해 준비한 메모를 머릿속으로 검토했다. 그녀는 일부 전문가들, 특히 주영으로부터 저항을 마주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불완전한 교육을 가진 사람이 팀에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저택에 도착하자 수연은 정문 입구에 낯선 차가 주차된 것을 알아차렸다. 오늘 손님이 오셨나요?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정우성에게 물었다. 영애 여사님이 어젯밤에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그가 비밀을 공유하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 사장님의 어머니세요. 수연은 속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영희와 다른 직원들의 말을 통해 민준 가문의 가모에 대해 들은 바 있었다. 그녀는 강한 성격의 여성으로 아들에게 공식적인 지휘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업의 많은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수연이 망설이며 물었다. 정우성은 어깨를 으쓱했다. 민준 사장님께서 언급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영애 여사님은 보통 태우와 관련된 일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한 후 보통 사용하는 측면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가모를 첫날부터 바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치료실과 태우의 방이 있는 구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갔다. 영희가 복도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가정부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회의가 도서관으로 옮겨졌어요. 모두가 이미 거기 있어요. 영애 여사님도 포함해서요. 민준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참석하시나요? 수연이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녀가 고집하셨어요. 영희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준비하세요, 수연 씨. 영애 여사님은 도전적일 수 있어요. 용기를 모으기 위해 한숨을 쉬고 수연은 영희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1층에 있는 인상적인 공간으로 책으로 가득 찬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책장들이 있었다. 중앙에는 큰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영, 태우의 신경과 의사인 김태현 박사, 그리고 그녀가 간략히 만났던 2명의 전문가들을 알아보았다. 테이블 상석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약 70세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고든 자세와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준과 같은 색의 눈으로 그녀는 수연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아, 이수연 씨, 환영합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항상처럼 정확하게 왔군요.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여사입니다. 수연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여사님. 그녀가 공손한 미소로 말했다. 영애는 짧고 차가운 악수로 인사를 받으렸다. 그러니 이분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젊은 여성이로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호하게 했다. 내 아들이 당신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녀가 혁신적인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은 그녀의 회의론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저 제 동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여사님.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여기 계신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일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는 빈 의자를 가리켰다. 수연 씨,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천천히 태우의 접시에서 포크를 집어들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녀가 말했다. 한번 같이 먹어볼까? 놀랍게도 태우는 수연이 건넨 포크를 받아들었고 몇 분 안에 혼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년간의 비싼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이 낯선 종업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 남동생도 자폐증이 있어서 그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당신은 이 분야에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민준이 물었다. 심리학과를 다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프셔서 3학년 때 휴학했어요. 수연이 설명했다. 지금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 순간 민주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태우의 자폐증 진단 이후 그리고 그의 아내 지연이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사업과 거의 소통할 수 없는 아들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준이 물었다. 이미 휴대폰을 꺼내며 이수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남자의 태도 변화를 느끼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수연 씨. 민준이 말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한 후 주머니에 넣으며 당신이 방금 우리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수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방금 성취한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아이를 돕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수년간의 어둠 끝에 보이는 첫 빛이었다. 그날 밤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의 대저택에서 민주는 혼자서 식사하는 아들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태우는 이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최근 몇 주간 드문 일이었다. 민주는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열었다. 그는 수년간의 비싼 치료로도 달성하지 못한 일을 몇 분 만에 해낸 그 종업원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준호가 서대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레스토랑 종업원에 대해 요청하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말하며 파일을 건넸다. 민주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이수연 24세. 충청도 출신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18세에 서울로 왔다. 그녀를 키운 할머니가 심각하게 아프게 되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해운 레스토랑에서 1년 넘게 일했으며 전과 기록 없고 학자금 대출 외에 큰 빚도 없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뭔가 더 결정적인 정보를 기대하며. 네, 그리고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을 세심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폐 아동을 위한 소통 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동생과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대학에서 이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고 그 종업원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단지 태우가 혼자 먹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방식, 그가 늘 받아왔던 동정의 시선 없이. 준호 씨, 그녀를 태우의 상담사로 여기에 초대해 주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후한 보수를 제안하세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데요. 준호가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확실합니다. 민준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우가 그녀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어요. 아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민준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김영애 여사가 이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온 영애 여사는 손자에 대해 극도로 보호적이었고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주는 수연이 그녀의 프로필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과거는 그녀가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가르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서울 동부의 작은 원룸에서 2번의 버스 환승을 통해 강남의 레스토랑까지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전날 도왔던 소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녀에게 충청도에 사는 17세 동생 필립을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필립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수연아, 지배인님이 너 찾으셔. 동료인 지은이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알렸다. 심각해 보이던데? 한숨을 쉬며 수연은 레스토랑 지배인인 박상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어제 고객과 함께 앉아있던 것이 규정 위반임을 알고 있었지만 고통받는 아이를 보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수연 씨, 박상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시작했다. 어제 행동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고객과의 접촉에 관한 레스토랑 정책은 명확합니다. 이해합니다, 박 지배인님. 하지만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설명을 시작했다.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오늘 아침에 김민준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당신의 서비스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전달해달라는 초대장입니다. 그의 자택에서의 인터뷰 요청입니다. 그가 봉투를 건네며 설명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업무에서 면제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종이는 두꺼웠고 K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금색 문장이 있었다. 이 고객이 정확히 누구시죠, 박 지배인님? 수연이 물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아가씨, 김민준 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지배인이 충격받은 듯 물었다. 그는 민준그룹의 소유주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죠. 그는 억만장자고 경제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가 당신을 아들을 도울 상담사로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연은 위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고객들, 특히 부유하고 권력 있는 고객들과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녀의 경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무엇이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인터뷰는 언제죠? 그녀가 여전히 망설이며 물었다. 오늘 오후요. 운전기사가 2시에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지배인이 이제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레스토랑에도, 물론 당신에게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수연 씨. 지배인의 사무실을 나서자 수연은 모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식은 레스토랑 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어떻게 된 거야, 수연아? 지은이 다가오며 물었다. 정말로 김민준을 위해 일하게 된 거야? 아직 뭔지 모르겠어. 수연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냥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도왔을 뿐이야.
우연히 한국에서 가장 부자 중 한 명의 아들인 아이 말이지. 지은이 감탄했다. 수연아, 이건 네가 이곳을 떠나 마침내 학교로 돌아갈 기회야. 수연은 그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그 강력한 가문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마지막으로 돈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신뢰했을 때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녀의 존엄성까지도. 정확히 2시에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레스토랑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은 짙은색 창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건물 안에서 몰래 엿보는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이수연 씨? 중년의 진지한 표정을 한 운전기사가 물었다. 저는 정우성입니다. 김 사장님의 운전기사입니다. 사장님 자택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종업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 어색함을 느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 인터뷰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옷차림인 것 같아요. 그녀가 유니폼을 가리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성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 사장님께서 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수연은 그들이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관찰했다. 도로는 더 넓어졌고 보도는 더 많은 나무들로 장식되었으며 건물들은 높은 벽과 정교한 대문으로 둘러싸인 저택들로 바뀌었다. 한남동에 처음 오시나요? 정우성이 그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네,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이 지역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김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지 중 하나에 살고 계십니다. 운전기사가 설명했다. 메인 하우스는 고인이 되신 부인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녀는 건축가셨죠. 그는 호랍이군요? 수연이 물었다. 레스토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 같은 인물을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네, 지연 여사님께서는 3년 전에 우리를 떠나셨어요. 정우성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대답했다. 모두에게 큰 상실이었죠. 특히 어린 태우에게는요. 그녀는 태우의 진단 직후에 병에 걸리셨어요. 수연은 연민을 느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것은 특히 세상을 이해하는 데 이미 많은 도전을 겪고 있는 자폐아에게는 devastating했을 것이다. 마침내 차는 인상적인 대문 앞에 멈췄다. 짧은 확인 후 대문이 열리면서 잘 관리된 나무들이 늘어선 긴 진입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 끝에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저택이 있었고 큰 유리창과 깔끔한 건축 라인이 인상적이었다. 도착했습니다. 정우성이 메인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며 알렸다. 수연은 차에서 내렸고 장소의 웅장함 앞에서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졌다. 약 5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단정하지만 세련된 옷을 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이수연 씨.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이 집의 가정부죠. 김 사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태우는 지금 작업 치료 세션 중이에요. 영희는 수연을 인상적인 높은 천장의 입구호를 통해 안내했다. 휘어진 계단이 2층으로 이어졌고 벽에는 수연이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알아본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집이네요. 수연이 긴장을 감추려고 시도하며 말했다. 지연 여사님은 완벽한 취향을 가지고 계셨죠? 영희가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집 장식 모든 부분에 한국 예술을 강조하셨어요. 복도 끝에 있는 어두운 나무 문에 도착하자 영희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김 사장님, 이수연 씨가 오셨습니다. 그녀가 알렸다. 들어오세요. 문 너머에서 깊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영희는 문을 열고 수연이 들어가도록 손짓했다. 서재는 넓은 공간이었다. 한쪽 벽 전체가 책장으로 덮여 있었고 인상적인 작업 책상이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이는 창문 근처에 있었으며 가죽 소파가 있는 휴식 공간도 있었다. 김민주는 창문 근처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그는 수연을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소매는 팔꿈치까지 접혀 있었고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입었던 정장 없이 그는 더 젊어 보였고 덜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권위를 발산했다. 이수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오며 말했다. 편하게 계세요. 수연은 그의 손을 굳건하게 잡고 악수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이유에 대해 조금 혼란스럽네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소파를 가리키며 그녀를 앉도록 초대했다.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군요. 그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시작했다. 태우와 함께 하신 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저 순간의 연결이었을 뿐입니다. 김 사장님. 수연이 대답했다. 자폐 아동들은 종종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접근할 때 잘 반응합니다. 당신에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가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다. 태우는 쉽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팀을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그들 중 누구도 당신처럼 즉각인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민주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파일을 가져왔다. 당신이 심리학을 공부했고 자폐 아동을 위한 독자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고요. 수연은 그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비난조로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저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씨.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복지가 걸린 문제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걱정을 이해합니다, 김 사장님. 수연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는 앉으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수연 씨.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태우의 치료 동반자로서요. 현재 받고 계신 급여의 5배와 함께 건강보험, 주거지원, 그리고 원하신다면 학업을 마치기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해서요.